여러분, 76 세박 할머니의 통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잔액이 얼마일까요? 47만 원입니다. 이 할머니는 10년 전만 해도 3억이 넘는 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7만 원밖에 없습니다. 10년 만에 3억이 증발했습니다. 어디에 쓴 걸까요? 사기를 당한 걸까요? 주식으로 날린 걸까요? 아닙니다. 이 할머니는 손주들한테 다 쓰셨습니다. 우리 손주들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하시다가 본인 노후 자금을 다 날리셨습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고 계십니다. 국가에서 주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근근히 버티십니다. 손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가난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오늘은 노후에 파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공통된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박 할머니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얼마나 될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무려 40%가 넘습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상당수가 과거에는 부유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잘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니까 가난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후 준비를 안 해서? 아닙니다. 준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어디에? 대부분 자식들과 손주들한테입니다. 제가 지난 6개월간 노인 복지관과 경로당을 다니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놀랍게도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3가지 습관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3가지만 피했어도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다들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손주 용돈 중독입니다. 74세 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손주가 5명입니다. 큰아들 자녀 둘, 작은아들 자녀 둘, 딸 자녀 1명, 총 5명입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이 너무 예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주들 만날 때마다 용돈을 주십니다. 1명당 10만 원씩 줍니다. 5명이니까 한 번에 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몇 번이나 만날까요? 주말마다 만납니다. 한 달에 4번, 1년이면 48번 정도 만납니다. 그러면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할머니의 국민연금은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용돈만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니까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금을 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로 생활하려고 모아둔 3천만 원을 깼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내니까 통장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국민연금 60만 원으로 생활하십니다.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남은 돈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밥도 먹고 병원도 가고 약도 사 먹고 전기세, 수도세도 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손을 벌립니다. 엄마 좀 도와줘. 그런데 자식들 반응이 어떨까요? 엄마, 우리도 여유 없어요.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손주들한테 그렇게 많이 줬는데 막상 나는 도움을 못 받아요. 손주들은 할머니가 돈 많은 줄 알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몰라요. 78 세김 할아버지도 비슷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손주가 3명입니다. 그런데 용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학원비까지 대주십니다. 애들이 영어 학원 다닌다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든대요. 아들이 부담스러워하길래 내가 대줬어요. 3명이니까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거기에 용돈도 줍니다. 한 명당 한 달에 10만 원씩, 3명이면 30만 원입니다. 합치면 한 달에 180만 원을 손주들한테 씁니다. 할아버지의 국민연금은 한 달에 90만 원입니다. 부족한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역시 예금을 깠습니다. 5년 전에 6천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에 1,000만 원 넘게 손주들한테 쓴 것 같아요. 5년이면 5천만 원이에요. 제 노후 자금이 다 손주들한테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만 주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실망할까 봐.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72세 되신 이 할머니는 손주 결혼 자금까지 대주셨습니다. 큰 손주가 결혼한다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대요. 전세 자금이 5억이래요. 아들이 3억 준비했는데 2억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제가 2억을 줬어요. 제 전 재산이 3억이었어요. 2억을 주고 나니까 1억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1억으로 어떻게 노후를 살아요? 할머니는 지금 후회하십니다. 손주가 예뻐서 준 건데 이제 제가 어려우니까 서운해요. 손주는 잘 살고 있는데 할머니는 쪼들려요. 차라리 절반만 줄 걸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까요? 왜 거절하지 못할까요? 첫째, 사랑입니다. 손주가 너무 예쁩니다. 우리 손주들 좋은 것만 해주고 싶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주고 싶습니다. 둘째, 죄책감입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못해준 게 많아. 손주들한테라도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셋째, 체면입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다 주는데 나만 안 주면 쪼잔해 보여. 이런 걱정을 합니다. 넷째, 외로움입니다. 용돈을 주면 손주들이 찾아옵니다. 할머니 집에 놀러 옵니다. 그게 좋아서 계속 줍니다. 다섯째, 거절 못하는 성격입니다. 할머니, 용돈 주세요 하면 안 돼 하지 못합니다. 예쁜 손주가 졸으면 다 줍니다. 하지만 이건 독입니다. 당장은 기분이 좋지만 나중에는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적정선을 지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손주 용돈은 한 달 수입의 10% 이내로 하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면 손주들한테 최대 10만 원까지만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비 등록금, 결혼 자금 같은 큰 돈은 절대 대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부모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조부모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자식비 떠안기입니다. 77 세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아들이 둘입니다. 큰아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돈도 잘 벌고 직원도 10명 넘게 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어려워졌습니다.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결국 못 버텼습니다. 회사가 망했습니다. 빚이 1억 5천만 원 남았습니다. 아들이 할머니한테 왔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이 빚만 갚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발 도와줘.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이 무릎 꿇고 빕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가 아니면 나 어떡해. 이번 한 번만 도와줘. 할머니는 집을 팔았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던 작은 아파트였는데 1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빚을 갚아줬습니다. 아들은 약속했습니다. 엄마, 1년 안에 다 갚을게. 내가 다시 일해서 꼭 갚을게.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못 갚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월세 오피스텔에서 혼자 삽니다.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이 70만 원인데 월세 내고 나면 2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아들 말만 믿고 집까지 팔았어요. 그 집이 제 노후 보장이었는데 지금 아들은 저한테 미안해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73 세정 할아버지도 비슷합니다. 딸이 이혼을 했습니다. 위자료를 3천만 원 줘야 한다고 합니다. 딸이 돈이 없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아빠 나 좀 도와줘. 위자료 못 주면 내가 재산 압류당해. 아이들도 있는데 어떡해. 아빠가 도와줘.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3천만 원을 딸한테 줬습니다. 나중에 갚아라 했지만 역시 못 받고 있습니다. 딸이 혼자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돈 갚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3천만 원이면 제 3년 치생활비인데 더 심각한 경우는 보증입니다. 78 세한 할머니는 아들 사업 자금 대출 보증을 섰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형식상 보증만 서줘. 내가 꼬박꼬박 갚을 거니까 엄마한테 피해 안 가. 그래서 믿고 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아들 사업이 망했습니다.
대출금을 못 갚았습니다. 채권자들이 할머니한테 왔습니다. 보증인이니까 당신이 갚으세요. 빚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을 팔아서 갚았습니다. 지금은 아들네 집 작은 방에서 눈치 보며 삽니다.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돼요. 자식이라도 안 돼요. 제가 평생 모은 집을 하루아침에 날렸어요. 이제 제 집이 없어요.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어요. 왜 자식 빚을 떠안을까요? 첫째, 자식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부모니까요. 둘째, 죄책감입니다. 내가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워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셋째, 체면입니다. 우리 자식이 빚쟁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이런 걱정을 합니다. 넷째, 협박입니다. 어떤 자식들은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협박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자식의 빚은 자식 책임입니다. 부모가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돕되 본인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도와주되 집을 팔거나 예금을 다 털어서 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빚 보증은 절대 서지 말라고 합니다. 자식이라도 안 된다고 합니다. 보증은 곧 빚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과시성 지출입니다. 75 세송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친구들 만날 때마다 밥값을 냅니다. 커피값도 냅니다. 택시비도 냅니다. 친구들이랑 한 달에 4번 정도 만나요. 밥 먹고 차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계산해요. 한 번에 20만 원 정도 써요.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왜 매번 할머니가 낼까요? 제가 좀 형편이 나은 편이거든요. 친구들은 다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할머니도 여유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100만 원입니다. 친구들한테 80만 원 쓰면 2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역시 예금을 깰리다. 7년 동안 5천만 원을 썼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1년에 700만 원 정도 쓴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돼요. 친구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송 언니가 낸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렵다는 걸 몰라요. 79 세윤 할머니는 다릅니다. 이 할머니는 명품을 좋아하십니다. 가방, 신발, 옷 다 명품으로 사십니다. 나이 들어서도 멋있게 입고 싶어요. 친구들 만날 때 초라하게 보이기 싫어요. 그래서 좋은 옷 사 입어요. 명품 가방 하나에 300만 원, 옷 한 벌에 100만 원, 신발 한 켤레에 60만 원, 1년이면 2천만 원 정도 쓰십니다. 국민연금이 120만 원입니다. 명품 사는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역시 예금을 깰리다. 5년 동안 1억을 썼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예전에 산 옷들 입고 다녀요. 그런데 유행이 지나서 창피해요. 돈이 있었으면 계속 샀을 텐데 그때 아껴 써야 했는데. 73 세강 할아버지는 또 다릅니다. 딸 결혼식을 호텔에서 크게 했습니다. 딸이 외동딸이에요. 호텔에서 300명 규모로 결혼식했어요. 하객 접대비, 예단, 예물 다 합쳐서 8천만 원 들었어요. 친척들이랑 동네 사람들한테 잘 산다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강신혜는 형편이 좋다 이런 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빚까지 내서 성대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빚을 갚느라 힘드십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고 있는데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합니다. 예금을 조금씩 깨서 쓰고 있습니다.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무리했어요. 소박하게 할 걸 그랬어요. 딸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저는 빚 갚느라 고생이에요. 과시성 지출은 왜 할까요? 첫째, 자존심입니다. 나도 있어 보이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둘째, 인정 욕구입니다.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습니다. 셋째, 외로움입니다. 친구들한테 밥 사주고 커피 사주면 좋아해 줍니다. 그게 좋아서 계속 삽니다. 넷째, 습관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한테 베푸는 걸 좋아했습니다.
노년에도 그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독입니다. 본인 형편에 맞지 않겠으면 파산합니다. 체면 차리려다 노후를 망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재비는 수입의 10% 이내로 하라고요. 명품이나 과시성 소비는 절대 하지 말라고요. 특히 빚내서 체면 차리는 건 최악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노후 파산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손주 용돈 기준을 정하십시오. 한 달 수입의 10% 이내로 하십시오.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면 최대 10만 원까지만 쓰십시오. 그리고 큰 돈은 절대 주지 마십시오. 학원비, 등록금, 결혼자금 이런 건 부모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조부모는 가끔 용돈 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손주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할머니도 돈이 많지 않아. 많이는 못 줘. 대신 사랑은 많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둘째, 자식 도움의 한계를 정하십시오. 도와주되 본인 노후 자금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예금이 1억 있다면 8천만 원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노후 자금입니다. 나머지 2천만 원으로만 자식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보증은 절대 서지 마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빌어도 안 됩니다. 엄마는 보증 못 써.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자식한테 큰 돈을 줬으면 반드시 차용증을 쓰십시오. 우리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야?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써두십시오.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고 못 받아도 증거는 남습니다. 셋째,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1순위는 본인 생활비입니다. 밥값, 집세, 의료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순위는 비상자금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큰일 생겼을 때 쓸 돈입니다.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비상자금으로 남겨두십시오. 3순위가 여유자금입니다. 이 돈으로 손주들 도와주고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십시오. 절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손주 용돈이 1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본인이 1순위입니다. 넷째, 노후 자금 사수 전략을 세우십시오. 통장을 나누십시오. 생활비 통장, 비상자금 통장, 여유자금 통장 3개로 나누십시오. 비상자금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정말 급할 때만 쓰십시오. 손주 용돈은 급한 일이 아닙니다. 자동 이체를 활용하십시오.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각 통장에 나눠지도록 설정하십시오. 그러면 실수로 많이 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십시오. 한 달에 얼마를 어디에 쓰는지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불필요한 지출이 보입니다. 이제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손주들한테 용돈 거절하는 법입니다. 손주가 할머니 용돈 주세요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할머니가 요즘 돈이 없어. 대신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면 다음에 줄게. 지금은 없어. 처음에는 손주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닙니다. 같이 시간 보내주는 게 더 소중합니다. 자식들한테도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나도 노후 준비해야 해. 너희한테 많이 못 줘. 미안하지만 이해해줘. 자식이 진짜 효자 효녀라면 이해합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 노후 준비 잘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친구들한테도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도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 앞으로는 각자 내자. 진짜 친구라면 이해합니다. 명품이나 과시성 소비는 당장 멈추십시오. 체면보다 노후가 중요합니다.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게 진짜 품위입니다. 당당하고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돈 거절을 연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안 돼, 못해, 없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식과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서로 의지하지 말자. 독립적으로 살자.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의지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의지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셋째, 본인 삶을 사십시오.
자식 위주로 살지 마시고 본인 위주로 사십시오. 하고 싶은 것 하시고 가고 싶은 데 가시고 즐기십시오. 손주 용돈 주느라 본인은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됩니다. 손주들은 잘 클 겁니다. 할머니가 용돈 안 줘도 됩니다. 넷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십시오. 자식한테 손 벌리지 마십시오. 본인 돈으로 본인이 사십시오. 그래야 당당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부모를 자식들은 더 존중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드셔도 스스로 사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째, 노후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통장 잔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가계부를 정리하십시오. 돈이 줄어들고 있으면 즉시 지출을 줄이십시오. 나중에 줄여야지 하지 마시고 당장 줄이십시오. 여섯째, 비상자금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최소 2천만 원은 비상용으로 남겨두십시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갑자기 아파도 괜찮아. 병원비 있어. 이런 안도감이 생깁니다. 일곱째,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건강해야 의료비가 적게 듭니다. 아프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정기 검진 받으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건강이 곧 돈입니다. 여덟째, 주택연금을 알아보십시오. 집이 있으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면서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후 수입이 늘어납니다. 손주 용돈 줄 여유도 생기고 본인 생활도 여유로워집니다. 아홉째, 정부 지원을 알아보십시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복지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가면 상담해 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십시오. 받을 수 있는 건 받으십시오. 열째, 친구를 만드십시오. 경제력으로 친구를 유지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사귀십시오. 밥값 내주는 친구보다 진심으로 대화 나눌 친구가 필요합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면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무겁고 불편하셨을 겁니다. 나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손주 용돈은 수입의 10% 이내로 하십시오. 큰 돈은 절대 주지 마십시오. 둘째, 자식 빚은 떠안지 마십시오. 본인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셋째, 과시성 지출을 멈추십시오. 체면보다 노후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돈이 아닙니다. 손주들한테 많이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주시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물려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시는 게 자식들한테 짐 안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건강하고 당당한 어르신이 되십시오. 그게 진짜 멋진 노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자금 지키는 구체적인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관리법, 가계부 작성법, 지출 줄이는 법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당당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돈 없이 늙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76 세박 씨의 말입니다. 박 씨는 지금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과 점심은 거르고 저녁에 무료급 식소에서 받은 빵 한 개로 하루를 버팁니다. 돈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노후에 돈이 없다는 건 지옥이 따로 없어요. 73 세 김 씨의 말입니다. 김 씨는 작년 겨울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고시원에서 삽니다. 3평도 안 되는 방, 창문도 없는 방에서 혼자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근데 죽을 용기도 없어요. 75세 이 씨의 말입니다. 이 씨는 암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입니다. 지금은 진통제만 먹으며 통증을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무겁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돈 없는 노후의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약 40%입니다.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돈 없는 노후의 7가지 지옥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게 현실이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지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 끼니를 걱정하는 날들입니다. 배고픔. 이게 가장 원초적인 고통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굶주릴 거라고는. 하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겪어보기 전에는 그 고통을 모릅니다. 76세 박씨는 이틀에 한 번 먹습니다. 매일 먹을 돈이 없어서입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월세 25만 원 내고 나면 남는 게 25만 원. 하루 8천 원입니다. 하루 8천 원으로는 세 끼를 못 먹어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 먹어요. 그러면 하루 식비가 4천 원. 이틀에 한 번 라면이나 빵을 사 먹는 거죠. 이틀에 한 번 먹는 삶.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먹으면 내일은 굶고, 모레 먹으면 글피는 굶고.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잡니다. 속이 쓰려서 물로 배를 채웁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먹는 노인들. 이분들은 주로 무료급 식소에 의존합니다. 서울 어느 동네 무료급 식소.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노인들이 줄을 섭니다. 100명, 200명.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립니다. 늦으면 못 먹으니까요. 78세 최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일주일에 3일 여기 와서 밥을 얻어먹어요. 나머지 나흘은 그냥 물만 마시거나 경로당 가서 얻어먹거나. 무료급 식소 밥이 맛있을까요? 아닙니다. 식은 밥에 국 한 그릇, 김치 조금.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맛있는 거 찾아다니며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먹을 수만 있으면 감사해요. 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더 비참한 건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인들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현실입니다. 편의점 뒤 쓰레기통, 마트 뒤 쓰레기통.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이나 빵을 찾습니다. 74 세정 씨는 매일 밤 편의점을 돌아다닙니다. 밤 11시쯤 되면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거 버리거든요. 그거 주워 먹어요. 부끄럽지만 어쩌겠어요. 안 먹으면 굶는데.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5%가 경제적 이유로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약 5%는 일주일에 여러 번 굶는다고 합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오는 노인 중 상당수가 영양결핍 상태입니다. 제때 밥을 못 먹어서 쓰러지는 겁니다. 작년에는 한 독거 노인이 집에서 아사 직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살았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아사. 굶어 죽는다는 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거를 떠올리면 더 비참해집니다. 이른데 노인들은 젊었을 때 배불리 먹어본 세대입니다.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잘 살았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50대, 60대 때는 좋은 거 먹고 다녔어요. 한우에 회, 중국집에. 근데 이제는 라면도 못 먹어요. 라면 한 개가 1,000원인데 그게 아까워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70살, 80살이 되어서 배고픔에 시달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틀에 한 번 먹고 무료급 식소 줄 서고 쓰레기통 뒤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준비하세요. 이게 첫 번째 지옥입니다. 두 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 없는 노인의 비참함입니다. 의식주 중에서 주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이 있어야 버팁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집도 없습니다. 월세를 못 내면 쫓겨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집주인도 자선사업자가 아니니까요. 한 달, 두 달 밀리면 나가라고 합니다.
73세 김 씨는 작년 겨울에 쫓겨났습니다. 월세 30만 원을 석 달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자식들한테 연락했지만 안 받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형편이 어렵고 결국 고시원으로 갔어요. 고시원. 3평도 안 되는 공간입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놓으면 끝입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환기도 안 됩니다. 여기가 집이라고 할 수 있나요? 관 속 같아요. 근데 여기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것도 못 구하면 거리에서 자야 하니까. 고시원 방값이 한 달에 25만 원. 김 씨 연금의 절반입니다. 남은 2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더 열악한 곳도 있습니다. 쪽방, 반지하, 옥탑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쪽방은 1평 남짓한 공간입니다. 누우면 발이 벽에 닿습니다. 화장실은 공용, 샤워실도 공용.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78세 이 씨는 쪽방에서 삽니다. 겨울에 진짜 추워요. 난방이 안 되거든요. 이불 3장 덮고 자도 추워요. 작년 겨울에는 동상 걸릴 뻔했어요. 실제로 겨울마다 쪽방에서 얼어 죽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를 못 이기고 죽는 겁니다. 지난 겨울 한 쪽방촌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저체온증. 얼어 죽은 겁니다. 방에는 난방기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사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주로 농촌 지역입니다. 집을 구할 돈이 없어서 농사용 비닐하우스에서 삽니다. 81세 부부가 비닐하우스에서 삽니다. 10평 정도 되는 공간. 여름에는 사우나처럼 덥고 겨울에는 냉동고처럼 춥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어쩌겠어요. 여기라도 있어야죠. 갈 데가 없는데.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0%가 주거 빈곤 상태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2%는 사실상 노숙 상태입니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심지어는 거리에서 자는 노인들. 내 집 한 채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았어요. 젊었을 때 악착같이 집을 사둘 걸.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김 씨의 후회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이 없으면 모든 게 불안합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집주인 눈치를 봐야 합니다. 집세 올린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 건강도 나빠집니다. 곰팡이, 습기, 추위, 더위.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면 병이 생깁니다. 이게 두 번째 지옥입니다. 집 없는 노인의 비참함.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를 전전하다 결국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 세 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들어도 치료 못하는 공포입니다. 가난한 노인에게 병원은 그림의 떡입니다. 아파도 못 갑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이른이 세박 씨는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초기였습니다. 수술하면 완치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이래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저축은 진작에 바닥났고 빌릴 데도 없고. 의사 선생님이 만류했습니다. 지금 수술 안 하면 나중에 더 큰일 납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후 1년. 박 씨의 암은 3기로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수술도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수천만 원입니다. 치료 포기한 거 후회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박 씨는 지금 진통제만 먹으며 통증을 참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 초기에 잡을 수 있는 병을 키우는 노인들, 응급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쓰러져도 구급차를 못 부릅니다. 응급실 가면 돈이 나오니까요. 75세 김 씨는 작년에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 의심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119를 안 불렀습니다. 응급실 가면 몇십만 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돈이 없어서 참았어요. 다행히 조금 있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하지만 다음에는 어떨까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그때도 참을 수 있을까요? 통계를 보면 빈곤층 노인 중
약 40%가 경제적 이유로 병원을 못 간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5%는 응급 상황에서도 비용 때문에 망설였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만성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병은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약을 먹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약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한 달 약값이 5만 원, 10만 원씩 나옵니다. 가난한 노인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약을 반으로 쪼개 먹거나 격일로 먹거나 아예 안 먹습니다. 당연히 병은 악화됩니다. 78세 이 씨는 당뇨가 있습니다. 의사는 매일 약을 먹으라고 했지만 이 씨는 이틀에 한 번만 먹습니다. 약값이 한 달에 8만 원이에요. 그걸 어떻게 내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만 먹어요. 결과는 작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제때 치료했으면 안 잘랐을 다리. 약값 아끼다가 다리를 잃은 겁니다. 약값 몇만 원 아끼려다가 다리를 잃었어요. 바보 같죠? 근데 그때는 정말 그 돈도 없었어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필요한 치료들이 비급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백내장 수술, 임플란트.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수백만 원씩 나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대요. 근데 500만 원이래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참고 살아요. 이게 세 번째 지옥입니다. 병들어도 치료 못하는 공포. 돈 없어서 병을 키우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 네 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존엄성 상실과 무시당함입니다. 가난한 노인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배고픔, 추위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엄성을 잃는 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74 세박 씨는 작년에 복지관에 갔습니다. 무료 급식을 받으러 갔는데 직원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냄새 좀 어떻게 안 되세요? 박 씨는 부끄러웠습니다. 목욕탕 갈 돈이 없어서 한 달 넘게 씻지 못했습니다. 냄새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말하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거지 취급당한 기분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도 차별을 받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하고 돈이 없어 보이면 의사나 간호사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옷 좀 제대로 입고 오세요. 여기 무료 진료소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표정으로 무시합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낡고 냄새가 나면 입장을 거부당합니다. 76세 김 씨는 식당 앞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고급 식당이에요. 다른 데 가세요. 사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도 돈 내고 먹으려고 한 건데. 거지도 아니고. 그냥 옷이 좀 낡았다고 쫓아내다니. 사람이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 싶었어요. 자녀들도 외면합니다. 가난한 부모는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입니다.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창피하고 모임에 데려가기 민망합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우리 할아버지라고 자랑하는 거 들었어요. 다른 친구 할아버지 이야기였어요. 우리 손주는 나를 부끄러워해요. 친구들한테 소개도 안 해요. 명절에도 못 갑니다. 자녀들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대놓고는 아니지만 눈치를 줍니다. 아버지, 올해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저희가 나중에 찾아뵐게요.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빈곤 노인 중 약 60%가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40%는 가족에게도 무시당한다고 합니다. 사회에서도 투명인간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길에서 쓰러져도 그냥 지나갑니다. 저 노인 술 먹었나 보다. 저런 사람은 원래 저래 하며 외면합니다. 돈 없으니까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의 돌멩이 같아요.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게 네 번째 지옥입니다. 존엄성 상실. 사람 대접 못 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현실. 이게 돈 없는 노인의 삶입니다. 다섯 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극단적 선택의 유혹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무겁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니까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약 50명.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간단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입니다. 특히 돈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75세 이 씨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어요. 매일 그 생각해요.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루를 살아야 하는구나 싶어서 절망스러워요. 무엇이 이 씨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배고픔, 추위, 병, 외로움. 모든 게 다 돈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병원도 가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모든 게 지옥이에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요.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가 약 3,500명입니다. 하루에 10명 가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동반 자살입니다. 노부부가 함께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작년에 한 쪽방촌에서 7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에는 연탄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유서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굶고 추위에 떨고 아파도 병원 못 가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자식들아, 미안하다. 우리를 원망하지 마라. 유서를 읽은 경찰관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약 60%가 돈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 이게 일상화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죽고 싶고 밤에 자면서도 죽고 싶습니다. 근데 웃긴 게 죽을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이게 5번째 지옥입니다. 극단적 선택의 유혹.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언젠가는 정말 그 선택을 하게 되는 현실. 6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범죄의 표적과 피해입니다. 돈 없는 노인은 범죄자들의 먹잇감입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대응할 힘도 없으니까요. 보이스피싱, 사기, 절도. 노인들은 이런 범죄의 주요 타깃입니다. 73 세박 씨는 작년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 재산 300만 원을 다 잃었습니다. 경찰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옮겨야 한다고. 겁이 나서 그냥 했어요. 나중에 보니 사기였더라고요. 300만 원. 박 씨에게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몇 년은 버틸 수 있었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돈은 안 돌아온대요. 그냥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울었어요. 절도 피해도 많습니다. 쪽방, 고시원은 보안이 약합니다. 문도 제대로 안 잠기고 CCTV도 없습니다. 75세 김 씨는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방이 털렸습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그래도 있던 현금 10만 원과 휴대폰이 없어졌습니다. 신고했지만 범인 못 잡았어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그냥 내가 손해보는 거죠. 폭행 피해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힘이 약해서 저항을 못합니다. 길에서 시비 걸리면 그냥 맞아야 합니다. 술 취한 젊은 애가 시비 걸어서 맞았어요. 이유도 몰라요. 그냥 기분 나빠 보인다고 때렸어요. 나는 그냥 맞고만 있었어요.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통계를 보면 노인 대상 범죄가 최근 5년간 약 5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회복률은 20%도 안 됩니다. 대부분 그냥 손해를 보는 겁니다. 돈 없으니까 범죄자들도 알아요. 이 사람은 대응 못한다는 걸. 그래서 더 쉽게 노려요. 이게 6번째 지옥입니다. 범죄의 표적이 되고 피해를 당해도 회복 못하는 현실. 약자는 더 약해지는 악순환. 7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 없는 절망의 나날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연금은 부족합니다. 일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없습니다. 78세 이 씨는 말합니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버티나. 생각만 해도 막막해요. 돈은 계속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정말 답이 없어요. 오늘이 힘들면 내일은 더 힘듭니다. 오늘 먹을 게 없으면 내일은 더 없습니다. 오늘 춥다면 내일은 더 춥습니다. 모든 게 나빠지기만 합니다. 젊었을 때를 후회해요. 그때 조금만 더 준비했으면, 조금만 더 아껴뒀으면. 근데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의 반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통장 잔고 확인하고 오늘은 얼마나 쓸 수 있나 계산하고 최소한으로 먹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잠들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습니다. 이게 인생인가 싶어요. 그냥 죽지 않기 위해 사는 거. 삶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통계를 보면 빈곤 노인의 우울증 비율이 약 50%입니다. 절반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증, 불안장애도 높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돈 없이 늙는 건 진짜 지옥이에요. 이게 7번째 지옥입니다. 미래 없는 절망. 희망 없는 하루하루. 그저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삶. 자, 여기까지가 돈 없는 노후의 7가지 지옥입니다. 배고픔, 집 없음, 병, 무시, 자살 충동, 범죄 피해, 절망. 이게 과장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이런 지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주거 안정은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내 집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낡아도 내 집이 있으면 최소한 거리로 내몰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집이 없다면 악착같이 마련하세요. 둘째, 노후 자금 최소 1억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못 삽니다. 추가로 1억은 있어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모으세요. 셋째, 국민연금 외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개인연금, 주택연금, 임대 수입, 부업, 뭐든 좋습니다. 여러 곳에서 돈이 들어와야 안전합니다. 넷째, 건강관리가 곧 재산관리입니다. 건강하면 의료비가 안 나갑니다. 건강하면 더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동하고 제대로 먹고 정기검진 받으세요. 다섯째, 자녀 의존은 절대 금지입니다. 자녀가 돌봐줄 거라는 기대는 버리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여섯째, 50대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60대는 이미 늦습니다. 50대, 아니 40대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나이 75세인데 한 분은 지옥에서 살고 한 분은 여유롭게 삽니다. 차이가 뭘까요? 씨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안 했습니다. 국민연금 있으면 되겠지 했습니다. 지금 씨는 쪽방에서 하루 한 끼 먹으며 삽니다. B씨는 젊었을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집을 샀고 개인연금에 가입했고 저축도 했습니다. 지금 B씨는 자기 집에서 월 200만 원으로 여유롭게 삽니다. 차이는 준비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천국, 준비 안 한 사람은 지옥.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돈 없는 노후는 상상 그 이상의 지옥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10년, 20년 후를 결정합니다. 지금 편하자고 쓰고 놀고 준비 안 하면 나중에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조금 힘들어도 준비하면 나중에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자금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0대, 50대, 60대 각 연령대별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강력한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준비 없이 늙지 마세요. 돈 없이 늙는 건 정말 지옥입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72세 김씨는 눈을 뜹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죠. 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4시쯤 깨서 두어 시간 뒤척이다가 6시가 되면 그냥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김 씨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잔액은 12만 3천 원. 연금 타는 날이 25일인데 오늘이 20일이니까 앞으로 닷새 남았습니다. 닷새를 12만 원으로 버텨야 하는구나. 김 씨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루에 2만 4천 원. 그런데 내일 전기요금 4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남는 돈이 8만 3천 원. 나흘을 8만 3천 원으로 하루에 약 2만 원. 오늘 하루도 2만 원 안에서 살아야 해. 김 씨의 하루는 이렇게 계산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만으로 사는 70대 어르신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따라가 보는 겁니다. 김 씨는 한 달에 6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저축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오로지 이 6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월 60만 원. 하루로 계산하면 2만 원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2만 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게 어떤 삶인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김 씨의 하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전 7시. 김 씨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입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안에 있는 것 계란 5개, 김치, 된장, 그리고 어제 남은 밥 한 공기. 김 씨는 계란 1개를 꺼냅니다. 후라이를 합니다. 기름은 최소한만 두릅니다. 기름도 돈이니까요. 계란 후라이 1개, 김치 조금, 그리고 된장국. 이게 김 씨의 아침 식사입니다. 계란 1개 가격이 약 300원. 김치와 된장, 밥까지 합치면 대략 1,500원 정도 됩니다. 아침으로 1,500원. 점심 저녁까지 생각하면 오늘 식비는 5,000원 안에 맞춰야 해. 식사를 하면서 김 씨는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뉴스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외로워서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으며 먹는 겁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란값이 또 올랐다고 합니다. 계란도 이제 못 먹겠네. 김 씨는 한숨을 쉽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약 먹기입니다. 김 씨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약통을 엽니다. 혈압약 한 알, 당뇨약 한 알. 그런데 김 씨는 이 약을 반으로 쪼갭니다. 왜일까요? 약값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루 2번 먹으라고 했지만 김 씨는 하루 1번만 먹습니다. 그것도 반 알씩. 이렇게 하면 한 달치 약을 2달 쓸 수 있어요. 약값이 한 달에 5만 원인데 이렇게 하면 2만 5천 원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김 씨의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김 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약을 제대로 먹자니 돈이 없고 안 먹자니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중간을 택한 겁니다. 과거를 떠올립니다. 10년 전만 해도 아침 식탁이 풍성했습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 서너 가지.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입니다. 예전엔 아침상이 그렇게 푸짐했는데 이제는 계란 후라이 하나가 전부네. 김 씨는 쓸쓸히 웃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 식비 5천 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침 1,500원, 점심 2,000원, 저녁 1,500원. 이게 가능할까요? 김 씨에게는 이게 현실입니다. 오전 9시. 오늘은 병원 가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김 씨는 외출 준비를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편하겠지만 왕복 버스비가 2,400원입니다. 아깝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걸어갑니다. 편도 40분, 왕복 80분을 걷는 겁니다. 72세 노인이 80분을 걷는 게 쉬운 일일까요? 하지만 2,400원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걷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버스비 아끼고 운동도 되고. 김 씨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이미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대부분 김 씨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입니다. 번호표를 뽑습니다.
52번. 지금 진료 중인 번호가 23번. 약 30명을 기다려야 합니다. 김 씨는 대기실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70대 노인들에게 병원 대기실은 일종의 사교 장소이기도 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저는 혈압이랑 당뇨요. 어르신은요? 저는 무릎이요. 인공관절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병원 이야기, 약값 이야기, 자식 이야기. 모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오후 1시가 되어서야 김 씨의 차례가 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합니다. 혈당이 좀 높네요. 약을 잘 드시고 계세요? 의사가 묻습니다. 김 씨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약을 반으로 쪼개서 먹는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네, 잘 먹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밀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화혈색소 검사랑. 의사가 말합니다. 김 씨는 즉시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약만 처방해 주세요. 왜 검사를 안 받을까요? 비급여 검사라서 비용이 10만 원 가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김 씨에게 10만 원은 닷새치 생활비입니다. 검사 받고 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급합니다. 그럼 약은 한 달치 드릴까요? 의사가 묻습니다. 아니요, 2주치만 주세요. 김 씨가 대답합니다. 한 달치 약값이 5만 원인데 2주치면 2만 5천 원입니다. 절반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환자가 김 씨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납을 합니다. 진료비 5천 원, 약값 2만 5천 원. 총 3만 원. 김 씨는 현금을 꺼내며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 2만 원을 1만 원이나 초과했네. 내일부터 더 아껴야겠다.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이 약 40만 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60만 원밖에 안 되는 김 씨는 의료비를 한 달에 10만 원 이내로 억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검사도 못 받고 약도 제대로 못 먹는 겁니다. 병원을 나와 귀가길. 시간은 오후 2시. 배가 고픕니다. 아침 7시에 먹었으니 7시간 만입니다. 근처 마트에 들어갑니다. 점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인 상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마트에는 오후 2시쯤 되면 도시락에 할인 스티커를 붙입니다. 5,000원짜리를 3,500원에, 6,000원짜리를 4,000원에. 김 씨는 이 시간을 노려서 옵니다. 할인 코너를 뒤집니다. 오늘은 운이 좋습니다. 4,000원짜리 도시락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내일이면 버려질 도시락. 김 씨에게는 저녁 식사입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병원 갔다 오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피곤합니다. 무릎도 아픕니다. 80분을 걸었으니까요. 낮 12시가 넘었는데 아직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먹다 남은 라면이 반 개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남긴 밥 반 공기. 김 씨는 라면 반 개를 끓입니다. 물을 조금만 넣어서 국물을 적게 만듭니다. 그리고 밥 반 공기를 말아 먹습니다. 라면밥입니다. 이게 김 씨의 점심입니다. 라면 한 개 가격이 약 1,000원. 반 개면 500원. 밥 반 공기까지 합쳐도 1,000원이 안 됩니다. 점심으로 1,000원. 오늘 식비는 아침 1,500원, 점심 1,000원, 저녁은 아까 산 도시락 4,000원. 총 6,500원. 어제보다 1,500원 더 썼네. 김 씨는 작은 노트에 지출을 기록합니다. 아침 식비 1,500원, 점심 1,000원, 병원비 3만 원, 저녁 도시락 4,000원. 오늘 총 지출 36,500원. 오늘 예산 2만 원을 16,500원이나 초과했어. 내일부터 4일은 하루 15,000원으로 살아야 해.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쉽니다. 혼자 라면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점심시간대 드라마가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가족들은 넓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합니다. 김 씨는 좁은 부엌 구석에서 혼자 라면을 후루룩 먹습니다. 예전엔 나도 저랬는데. 과거가 떠오릅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던 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점심을 먹고 나니 약 부작용 때문인지 졸음이 밀려옵니다. 혈압약의 부작용입니다. 김 씨는 침대에 눕습니다. 낮잠을 자기로 합니다. 낮잠. 이게 김 씨의 유일한 무료 취미입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텔레비전 보면 전기료 나오고 밖에 나가면 뭐라도 사 먹게 되고. 하지만 잠은 공짜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금방 잠이 듭니다.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꿈속에서는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웃으며 말할 겁니다. 여보, 밥 먹어요. 행복한 꿈입니다. 하지만 깨어나야 합니다. 2시간 후 오후 5시. 김 씨는 잠에서 깹니다. 옆을 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는 꿈속에만 있습니다. 꿈에서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김 씨는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깨어나니 더 외롭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내가 있었는데 현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70대 독거노인 중 약 40%가 하루 중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구와 대화했나요? 병원 의사 선생님과 5분, 대기실에서 옆 사람과 10분, 총 15분입니다. 오후 2시,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애매합니다. 저녁 먹기엔 이르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합니다. 김 씨는 외출을 하기로 합니다.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공원에는 벤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공원 벤치는 70대 노인들의 사랑방입니다. 돈 안 들이고 시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박 씨 옆에 앉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박 씨가 묻습니다. 응. 약 타러 갔지. 약값 많이 나왔어요? 25,000원. 2주치만 탔어.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병원 이야기, 약값 이야기, 물가 이야기, 그리고 자식 이야기. 자네 아들은 요즘 연락하나? 김 씨가 묻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명절 때나 전화 오지. 자네는? 나도 비슷해. 작년 설날에 한 번 보고 못 봤어. 둘 다 한숨을 쉽니다. 자식들이 미운 건 아닙니다. 그들도 바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외로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땐 그렇게 안 했는데 말이야. 박 씨가 말합니다. 맞아. 우리 부모님은 모시고 살았잖아. 그런데 요즘 애들은 달라. 김 씨도 동의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오후 4시. 다른 노인 2명이 더 옵니다. 넷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치 이야기, 연금 이야기, 건강 이야기. 별로 즐겁지 않은 이야기들이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됩니다. 오후 5시. 슬슬 저녁 시간입니다. 김 씨는 일어납니다. 나 먼저 갈게. 그래, 내일 봐. 친구들과 헤어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 씨는 들러봅니다. 경로당 안에는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커피를 끓이는 냄새가 납니다. 김 선생, 커피 한 잔해요. 경로당 담당자가 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 씨는 공짜 커피를 받습니다. 믹스커피이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집에서는 커피도 아껴 먹거든요. 화투 치는 어르신들을 구경합니다. 김 씨는 화투를 안 칩니다. 돈을 걸기 때문입니다. 1,000원, 2,000원씩이라도 김 씨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냥 구경만 합니다. 경로당이 유일한 낙이에요. 여기 오면 사람들도 있고 공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김 씨의 말입니다. 통계를 보면 70대 노인 중 약 60%가 경로당이 주요 여가 활동 장소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여가? 없습니다. 돈이 들거든요. 오후 6시. 저녁 시간입니다. 김 씨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마트에서 산 도시락을 냉장고에서 꺼냅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웁니다. 혼자 먹는 저녁. 이게 가장 외로운 시간입니다. 아침, 점심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바쁘니까. 하지만 저녁은 다릅니다. 저녁은 가족과 함께 먹는 시간이었으니까. 식탁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저녁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에서 물가 상승 소식이 나옵니다.
이번 달 소비자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5% 상승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쉽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살라는 건지 도시락을 먹습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라서 맛이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먹어야 합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4,000원짜리 도시락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습니다. 전화기를 봅니다. 오늘도 자녀한테서 연락이 없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괜히 전화했다가 폐 끼치는 것 같아서. 애들도 바쁠 텐데. 김 씨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통계를 보면 70대 부모 중 약 60%가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기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폐 끼칠까봐, 돈 달라고 할까봐, 오해받을까봐, 자식들이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김 씨는 쓸쓸히 웃습니다. 과거를 떠올립니다. 10년 전, 20년 전,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린 저녁상, 아들, 딸이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텅 빈 식탁, 혼자 먹는 도시락, 아무 소리도 없는 집,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그때는 몰랐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녁 8시. 김 씨는 노트를 꺼냅니다. 가계부입니다. 오늘 하루 지출을 정리합니다. 아침 식비 1,500원, 점심 식비 1,000원, 병원 진료비 5,000원, 약값 25,000원, 저녁 도시락 4,000원, 총 36,500원. 오늘 36,500원 썼네. 예산을 16,500원 초과했어. 한숨이 나옵니다. 이달 지출을 확인합니다. 오늘이 20일이니까 20일 동안 쓴 돈을 계산합니다. 총 45만원. 연금이 60만원인데 벌써 45만원을 썼습니다. 남은 돈 15만원. 그런데 아직 10일이 남았습니다. 15만원으로 10일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 15,000원. 내일부터는 하루 15,000원으로 살아야 해. 병원은 안 가야 되고 식비도 더 줄여야 해. 김 씨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5일에 연금이 들어오면 바로 월세 30만원이 빠져나갑니다. 자동이체로 설정해 놨거든요. 그리고 공과금 10만원도 내야 합니다. 그럼 연금 60만원에서 월세 30만원, 공과금 10만원 빠지면 남는 게 20만원. 이 20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벌써 45만원을 썼습니다. 적자입니다. 25만원 적자. 어떻게 메울까요? 저축을 깨야 합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100만원 정도 있는데 여기서 25만원을 빼야 합니다. 이러다가 저축도 다 바닥나겠네. 김 씨는 절망적입니다. 실제 가계부를 공개하면 이렇습니다. 김 씨의 한 달 수입, 국민연금 60만원, 기타 수입 없음, 총 수입 60만원, 김 씨의 한 달 지출, 월세 30만원,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관리비 10만원, 식비 15만원, 의료비 병원 약 10만원, 통신비 휴대폰 2만원, 기타 휴지, 세제 등 3만원, 총 지출 70만원, 수입 60만원, 지출 70만원, 매달 10만원 적자입니다. 이 적자를 저축으로 메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축이 계속 줄어듭니다. 1년이면 120만원 적자, 10년이면 1200만원. 내 저축 100만원은 1년도 안 가겠네. 김 씨는 암담합니다. 저녁 10시. 약 먹을 시간입니다. 김 씨는 약통을 엽니다.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수면제도 하나를 꺼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잘 안 옵니다. 특히 걱정이 많으면 더 그렇습니다. 김 씨는 매일 밤 걱정에 잠을 못 이룹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외로움. 약을 먹고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오늘 같겠지. 모레도, 글피도. 매일 똑같은 하루의 반복. 통계를 보면 70대 노인 중 약 50%가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는 수면제를 복용합니다. 잠이 잘 안 옵니다.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 1시간이 지났는데 잠이 안 옵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80까지? 90까지? 그때까지 돈은 버틸 수 있을까? 건강은? 새벽 2시. 여전히 잠이 안 옵니다. 뒤척입니다. 새벽 3시. 겨우 잠이 듭니다. 그리고 새벽 6시. 또 눈이 떠집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 내일도 똑같을 하루.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타는 날. 매달 25일. 김 씨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25일 아침. 김 씨는 평소보다 일찍 핸드폰을 켭니다. 통장 조회를 합니다. 6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드디어 들어왔구나. 잠깐의 안도감. 하지만 곧 씁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60만 원 중 30만 원은 오늘 바로 월세로 나가니까요. 오전 9시. 자동이체 시간. 월세 3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잔액 30만 원. 그리고 오후에 공과금 10만 원도 빠져나갑니다. 남은 돈 20만 원. 20만 원으로 30일을 살아야 해. 하루 6,600원.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연금 타는 날은 기쁜 날이어야 하는데 김 씨에게는 씁쓸한 날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나가버리는 돈. 손에 쥐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돈. 반대로 가장 무서운 날은 연금 전날입니다. 24일. 이날이 되면 통장에 돈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 3월 24일. 김 씨의 통장 잔고는 10,000원이었습니다. 하루를 10,000원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10,000원으로. 결국 김 씨는 그날 저녁을 굶었습니다. 아침에 라면 먹고 점심은 경로당에서 공짜 김밥 하나 얻어먹고 저녁은 굶었습니다. 하루만 더 버티면 연금이 들어온다. 하루만. 스스로에게 말하며 버텼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이 김 씨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자 중 약 20%가 연금일 전에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금에 의존해서 사는 삶. 이게 얼마나 불안한 삶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한 번, 25일만 기다리며 사는 삶. 그 전날까지 버티는 게 목표인 삶. 연금 타는 날만 기다리며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민연금만으로 사는 72세 김 씨의 하루입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24시간 하루 2만 원으로 사는 삶. 계란 한 개가 아침이고 라면 반 개가 점심이고 할인 도시락이 저녁인 삶. 병원비 아끼려고 약을 반으로 쪼개 먹는 삶. 버스비 아끼려고 80분을 걷는 삶.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삶. 자녀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폐 끼칠까봐 참는 삶. 연금 타는 날만 기다리며 그 전날까지 버티는 게 목표인 삶. 이게 김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수백만 명의 70대 어르신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60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산다는 것. 가능은 합니다. 김 씨가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인간다운 삶일까요? 계란 후라이 하나가 사치인 삶. 커피 한 잔 마시려면 경로당에 가야 하는 삶. 필요한 검사도 못 받고 약도 제대로 못 먹는 삶. 이게 40년을 일하고 받는 대가입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못 삽니다. 아니, 살기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생존이지 삶이 아닙니다.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 국민연금만 믿지 마세요. 반드시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연금, 주택연금, 임대 수입, 부업, 뭐든 좋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최소한 월 100만 원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먹는데 고민하지 않고, 아플 때 병원 가는데 망설이지 않고, 자녀한테 전화하는데 눈치 보지 않는 삶.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씨의 하루가 남의 일이 아니라 준비 없이는 당신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외에 추가 수입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 주택연금, 60대에 할 수 있는 부업, 자산관리 방법 등
여러분 모두 김 씨처럼 되지 마시고 준비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2만 원이 아니라 하루 5만 원, 10만 원으로 여유롭게 사는 70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계신 80대, 90대 어르신들께 여쭤봤습니다. 평생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놀랍게도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그것만 했어도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것이 뭘까요? 돈을 더 많이 모을걸? 더 큰 집을 살걸?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계신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진짜 후회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오늘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들이 보일 겁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5곳의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60분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총 45분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물어보나?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가니 마음을 여셨습니다. 특히 80대 후반, 90대 어르신들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젊은 사람들이 나처럼 후회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놀라웠던 건 대부분 비슷한 후회를 하신다는 겁니다.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지만 후회하는 것들은 거의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건 그 후회들이 대부분 더 많이 가질 걸이 아니라 더 많이 누릴 걸이었다는 겁니다. 돈을 더 벌 걸이 아니라 건강할 때 더 즐길 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와. 젊었을 때는 몰라. 나이 들어서 아프고 나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나서야 알아. 그때는 이미 늦었어. 92세 되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으면 생각나는 게 많아.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지금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은 안 돌아와. 그럼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게 뭘까요? 1순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1순위는 건강관리였습니다. 95분 중 37분이 이걸 1순위로 꼽으셨습니다. 거의 80%입니다. 85세 되신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어요. 이틀 밤을 꼬박 새워도 다음날 일하러 갔어요. 그때는 내 몸이 강철인 줄 알았죠. 그런데 50대 되니까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허리, 무릎,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병원 다니기 시작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무리하신 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요. 젊었을 때 조금만 몸을 아꼈어도, 규칙적으로 운동했어도, 제때 밥 먹고 제때 잤어도 지금 이렇게까지 안 아팠을 거예요. 할머니는 지금 당뇨, 고혈압, 관절염을 앓고 계십니다. 매일 7가지 약을 드십니다. 걷기도 힘드셔서 휠체어를 타십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십니다. 젊었을 때 10분만 운동했어도 달라졌을 거예요. 담배만 안 피웠어도, 술만 줄였어도, 야식만 안 먹었어도, 지금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망가진 몸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82세 되신 김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운동을 우습게 봤어요. 운동은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60대에 심근경색이 왔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젊었을 때 미리 했으면 병도 안 걸렸을 텐데. 할아버지는 지금 심장에 스텐트가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계단은 엄두도 못 내십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당장 운동 시작하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돼요. 담배 피우면 당장 끊으세요. 술도 줄이세요. 밤늦게 먹지 마세요. 규칙적으로 사세요. 지금은 안 아파서 모를 거예요. 하지만 나이 들면 다 나타나요. 젊었을 때 몸에 한 것들이 다 돌아와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78세 되신 이 할머니는 치아 관리를 후회하신답니다. 이가 다 빠졌어요. 젊었을 때 양치질 대충하고 치과 검진도 안 받고 아파도 참고 버텼죠. 그러다 보니 50대부터 이가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틀니를 하고 있는데 불편해요. 밥 먹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어색하고 웃을 때도 신경 쓰여요. 내 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젊은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양치질 대충하고 단 거 많이